여러분, 세타가야 일가족 사건 기억하시나요? 한 가족이 너무나도 참혹한 일을 당했지만 2000년 발생 이후 지금까지 누가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질렀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러 시간 속에 묻혀져 버린 진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면서 이 일이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정보들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도 드러났는데 벌써 25년하고도 더 흘러버린 지금 과연 이번엔 진범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2000년 12월 31일 아침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겉보기엔 아주 평범한 주택 안에서 무려 4식구가 모두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44살이었던 이 집안의 가장 미키오, 41살이었던 그의 부인 야스코, 이들의 큰딸 당시 8살이었던 니이나, 이 집의 막내 아들인 6살 레이까지. 이들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바로 아내인 야스코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야스코의 어머니가 딸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또 했는데 또 안 받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 그래서 딸 집에 왔다가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던 거예요. 와, 이때 진짜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이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미스테리나 범죄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법한 나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범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더 유명한 사건. 정말 많은 단서가 있고 이렇게 피해자가 많음에도 2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이 일에 대해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이 사건의 전모를 정리하고 무성한 이론들을 분류하고 무엇이 근거 있는 증거인지 무엇이 지나친 추측인지 한번 차근차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 사건을 훑어볼게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11시 6분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우선 이 집의 구조가요. 겉으론 단독주택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터운 방음벽으로 완전히 분리된 두 가구가 살도록 나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한쪽엔 이 네 가족이 살았고요. 한쪽엔 부인 야스코의 친정어머니와 언니 부부의 조카까지 살았습니다. 옆집과 딱 붙은 형태로 지은 2층 주택. 경찰이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1층 주방이었는데 아주 그냥 난장판이야. 물건들이 다 흩어져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하부에서 남편이 발견됐습니다. 상태가 너무 참혹했어요. 거기서 더 올라가니 2층에서 다락방으로 오르는 접이식 사다리 근처에 아내와 큰딸이. 이 둘은요, 잠옷 차림이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짚을게요. 경찰이 신고받고 이들 집에 온 시간은 오전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옷을 입고 있었다. 이는 어제 저녁 잠을 자려 할 때나 혹은 자고 있을 때 아니면 오늘 아직 일어나기 전인 이른 아침이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2층 방의 침대 아래에서 막내 아들까지 발견됐어요. 좀 이상했던 건요. 다른 가족들 모두 외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 막내 아들만 외상이 없네. 사인은 질식사. 경찰은 사건 시간을 밤 11시에서 11시 45분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왜? 사건 당일 밤 10시 30분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쳐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곧 11시 무렵 집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를 근처 주민이 들었다고도 하고 바로 옆집에 살던 어머니와 언니 부부가 11시 반경에 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을 해준 거예요. 10시 반에 컴퓨터,
11시 반에 쿵 소리. 바로 드는 생각은 이때 공격당하고 있었네. 남편이 계단에서 발견됐잖아요. 계단에서 떨어지는 소리였나 보네. 아니요. 경찰이 샌드백으로 실험해본 결과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는 아닌 걸로 판명이 됐다고 해요. 추정이지만 이 집이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려면 2층에서 접이식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그거 타고 올라가야 했어요. 옆에 이 3층 사다리를 내릴 때 그때 난 충돌음으로 보인다고. 거기다 플러스로 정밀 감식에서 피해자들의 위 내용물로 보아 사망 시점이 밤 11시 반경 11시 30분 전후로 좁혀졌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이견이 없죠. 이 다음부터가 문제지. 처음에 경찰은 범인의 침입 경로를 현관 또는 욕실 창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실 창이 겁나 높은 데 있어. 지상 3m 높이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타고 올라가 들어왔다는 거야? 요라 뽕따이 옹박이야? 자기가 스파이더맨이야? 사다리 같은 걸 이용해서 오른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엔 현관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해. 현관 자물쇠를 봤는데 강제로 뜯거나 개방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부서짐도 뚜렷한 지문도 없어. 그러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면식범? 아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 가족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줬던 거지. 경찰은요. 원한? 복수? 앙심? 이런 게 동기이지 않을까 처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왜? 현장이 너무 잔혹하니까 지금 그냥 다 보내버렸잖아요. 돈을 노린 즉흥적인 우발적인 절도라고 하기엔 제일 큰 우선 집에 사라진 것도 없었고요. 다 이렇게 만들면서까지 이 집에서 위험하게 시간을 보낼 이유도 없죠. 얼른 가지고 도망가기 바빴겠지. 하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경찰은 처음 세운 현관에서 들어오지 않았겠나라는 이 추정이 계속 막힙니다. 왜냐? 현관에서 들어왔다라고 하기엔 그들이 처음 발견된 위치가 그리고 피해 순서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앞서 욕실 창이 이렇게 높은 데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야? 지가 스파이더맨이야? 라고 바로 배제를 시켰었잖아요. 이 욕실창 경로에 다시 집중합니다. 당시에 이 욕실창에 방충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뜯겨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네. 그리고 그 옆에 나뭇가지 하나가 꺾여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나뭇가지지? 하고 조사하다 보니 이거 이 집 바로 뒤편에 있는 공원의 나뭇가지네. 그리고 욕실 창문 아래 누구 건지 모를 신발 자국까지 넉하니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얘 이거 집 뒤에 있는 공원의 펜스를 발돋움 삼아 피해자 집 2층 욕실 그 좁은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온 거네. 욕실 창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높기도 높고. 이게 사람이 구독과 좋아요 안 하고 들어가죠? 싶은 정도.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체구가 작은 경찰관 너 한번 들어가 봐라 했더니 들어가진다. 현재 공식적으로 이 경로를 가장 그럴듯한 침입 경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이 범인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 마른 체격에 반대로 체력은 엄청 강해. 비범해. 왜 비범하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가설인데 이 녀석은 그렇게 욕실창으로 들어와 곧장 바로 옆에 막내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즉 이 막내 아들이 첫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커요. 왜 아들이 처음일 거라고 추정하는 걸까? 그 이유는 아들 방만 유독 혈흔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아들이 첫 희생자가 아니었다면 범인은 이미 다른 피해자들의 혈액이 몸에 묻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 상태로 아들을 해쳤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아들 방
아들 방 안에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그런 혈흔은 없었어요. 왜? 아들이 첫 스타트였으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소리 질렀겠죠. 이 소리에 1층에 있던 남편 미키오가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키오와 범인이 몸싸움이 난 겁니다. 그런데 와, 이길 수가 없네. 좀 더 정확히는 계단 밑쪽에 미키오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소리 듣고 놀래서 올라오다가 계단 딱 입구에서 내려오던 범인과 마주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몸싸움이 났고 격투 끝에 계단 아래로 쓰러진 게 아닐까. 이 남편의 상태는요, 너무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범인은 당황하지 않아요. 이미 다 예상한 상황이야. 무슨 미션 클리어하듯이 바로 접이식 사다리를 타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이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하필 이날 큰딸이 아팠대요. 그래서 아내가 딸과 함께 다락방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다락방의 침대 머리맡에 이를 증명하듯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초기 공격이 침대 위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정작 이 두 사람은 다락방 침대가 아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접이식 다락 사다리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그 주변엔 응급용품이 흩어져 있었고 붕대에서도 딸의 혈흔이 나왔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 이쪽에서 발견이 된 건데 여기 사진, 실제 사진 아래쪽에 보면 사다리 보이세요? 그게 사다리예요. 사다리 옆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당시 아내가 딸의 상처를 응급처치하려고 되게 애를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 녀석은 부러진 흉기를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와 모녀를 습격했어요. 그런데 와, 칼이 망가졌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물러나 부엌으로 가 새 것을 챙긴 거예요. 딱 이 사이에 모녀 어땠겠어요. 이건 한 줄기의 희망 아니야. 지저스의 보살핌이다. 이거 도망가야지. 이때 모녀는요, 그가 떠난 줄 알고 사다리를 내려와 응급용품을 찾으면서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하지만 와, 얘 아직 안 갔네. 와, 징하다. 끈기 있는 녀석이었구나. 도구를 바꾸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이 모녀를 해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가장 기괴한 대목입니다. 지금 몇 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바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무슨 생각인 건지 도망을 안 가. 그 난리가 난 현장에 무려 몇 시간을 머물러요. 아니, 도대체 너 거기서 뭐하냐? 자, 우선 첫 번째, 이 범인은요, 목표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뭔가 찾고 있는 게 있었어. 실제 찬장과 책상의 거의 모든 서랍이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은요, 이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왜? 다급하게 물건을 터는 경우 보이는 대로 위에서부터 뒤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그냥 터는 거 아니더라도 뭔가를 찾을 때 위에서부터 열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래에서부터 열었어. 이는 전문적인 터리범들이 아래에서부터 연대요. 주민등록증, 통장, 각종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욕실의 욕조 안에 영수증이나 서류, 타월, 쓰레기 등이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집안을 싹 뒤져보다가 쓸모없는 물건을 욕조에다가 다 버린 것 같은? 일부 서류들은요, 욕조 안에서 가위나 손으로 찢어진 채 발견됐어요. 찢은 뒤에 수도꼭지를 틀어 물에 담가놨어. 이러니 그게 무슨 서류인지 구분이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떠한 특정 물건을 찾았거나 어떤 특정 물건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한 것 같은? 세 번째 이상한 점은 얘 이 난리 피우고 여기다가 똥 싸놨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더 기가 막힌 건요, 보통 응가하면 물을 내리잖아요. 얘는 물도 안 내렸어요. 이거 구경하라는 거야 뭐야? 이거 그냥 깜빡한 걸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의도한 걸까요? 다행히도 그대로 본인의 분신을 남겨둔 탓에 거기서 이제 DNA가 확인됐죠. A형의 남자. 들어봐서 못 살겠어. 아주 남겨도 지 같은 거 남겨놨어. 네 번째 이상한 점, 피해자들의 상처들을 분석해 봤을 때 그는 오른손잡이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손에 상처를 입었네. 어디? 오른손에 상처를 입었을 확률이 높다. 주방 식탁 위에 이 집에 있던 구급 상자를 펼쳐 자기의 상처를 감싼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뭘로 감싸? 생리대로. 이걸 지혈용으로 쓴 거예요. 생리대는 본디 원래가 피를 흡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제작되는지라 상처 감염에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를 입었을 때 이렇게 바로 이 방법을 생각해 대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 즉석 대처법, 응급 대처법은 흔히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특정 분야에서만 알려주는 거라는데 뭐 인터넷 같은 곳을 뒤져서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지혈법을 검색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이상한 점, 얘는요. 여기서 화장실에 분신만 남겨둔 게 아니에요. 아주 살판 났어. 지집이야. 주방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있다. 아 맛있겠다. 아이들 주려고 사놨던 컵 아이스크림을 지가 아주 그냥 몽땅 4개나 꺼내. 숟가락도 쓰지 않고 컵 용기를 손으로 막 이렇게 막 쪼물딱쪼물딱 거리면서 입으로 쳐 드셨습니다. 배고팠나봐요. 이거 먹고 냉장고 안에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멜론 꺼내 먹고 음료 꺼내 먹고 보리차도 꺼내 먹고 햄도 꺼내 먹고 개념도 꺼내 먹고 다 꺼내 먹어요.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용기는 주방 그리고 거실 그리고 아래층 서재 근처에 흩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쳐 드신 거예요. 여기서 또 타액과 지문이 다수 나왔습니다. 저는요 이걸 준비하면서 뭔가 이 범인 자기를 못 잡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다 남겨두고 해도 어차피 얘네들 나 못 잡아. 왜? 왜 못 잡는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내 흔적이 남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범행 중에 껌도 씹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옷까지 다 가지런히 벗어두고 가기까지 했거든요. 그냥 이런 일이 껌인 거지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저희 집에 진짜 맛있는 껌 하나 있는데 개껌이라고 그거 하나 물려주고 싶네요. 무튼 얘는 하나도 당황스럽지 않고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경찰은요 지문이 수십 개나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능숙해 보이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지문까지 비교했어요. 그런데 없어. 즉 등록된 전과자는 아니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오전 1시 18분경 서재에서 남편의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뭐 별건 없었어요. 뭐 공연을 예매하려고 시도했던 거랑 빈 폴더도 하나 만든 게 확인됐는데 뭐 딱히 마우스엔 지문이 또렷했지만 키보드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을 한 뒤에 콘센트를 빼서 전원을 껐어요. 문제는 이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이 두 번이 확인된 거예요. 첫 번째는 오전 1시 18분경, 두 번째는 같은 날 오전 10시 2분경. 처음에 경찰은 그가 바로 도주하지 않고 오전 10시경에도 컴퓨터를 다시 사용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언급했지만 경찰이 오전 11시쯤에 왔어요. 경찰 오기 전 최초 발견자가 오기 직전까지 현장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0시 2분경에 컴퓨터가 다시 켜졌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막 대박이다 이거 미쳤다 했는데 2001년 사건 발생 수개월 후 이건 오인이었다는 게 확인됩니다. 오전 10시경 두 번째 부팅이 범인이 아닌 야스코의 어머니가 집에 들어왔다가 이 참상을 보고 놀래가지고 뒷걸음치다가 그 컴퓨터 전원선이나 마우스를 툭 치게 되면서 자동 부팅이 된 거라는 공식 판단이 나온 거예요. 즉 범인은
첫 인터넷 사용 후에 오래 지나지 않아 현장을 떠났고 체류 시간은 대략 2~3시간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새벽 시간에 도주한 것 같다고. 하지만 이상함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장 기묘한 일은 이 일이 지나고 100일째 되던 날에 피해자 집 정면의 풀숲에서 약 50cm 높이의 화강암으로 만든 지장 보살상이라고 옆에 조각상이 발견됐대요. 이거 누가 가져다 놓은 걸로 보이는데 진짜 이상하죠? 이게 누가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 이 겉면이나 여러 군데를 막 조사해 봤더니 지문이나 DNA가 하나도 없어. 이거 누가 가져다 둔 걸까요? 많은 이들은요, 범인이 100일째를 맞아 현장에 다시 와 놓고 간 속죄 물건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본 전통에서 사후 100일은 백일기라 불리는 중요한 추모 시점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지장보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필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진 곳 근처에 사건이 일어난 지 딱 100일째 되는 날, 그 현장을 바라보는 위치에 지장보살상을 놓아둔 것이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범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죽은 이들을 가련하게 여겨서 지장보살상을 가져다 놓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일과 관련이 있는 자가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보살상이 상당히 크고 무거워서 발견된 자리까지 가지고 오려면 꽤나 힘을 써야 했을 거라는데, 그래서 일본 경찰이 이상해서 이 사진 공개하고 누가 둔 건지 제보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행인이 안타까움에 고인들을 위로하고자 제물로 둔 거라면 이 지장보살의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분명 이걸 들고 왔을 건데 이 얘기는 지웠다는 거잖아요. 왜? 행인이 위로하고자 둔 거라면 굳이 이걸 완벽히 지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지장보살을 둔 이가 범인이라면 그는 이런 일본 문화까지 알고 있는 토박이거나 최소 장기 거주 외국인으로 문화 맥락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범인의 연령 추정도 바뀌었습니다. 초기엔 현장에 남긴 의복, 신발 등으로 대략 한 20대 초반 남자의 장신의 마른 체형에 목표는 돈 절도 아니었겠나 했지만 이 가설 또한 곧바로 흔들려요. 왜? 값나가는 물건들, 손목시계나 눈에 띄는 현금 그대로 다 있었거든요. 원한 보복이 아닌가. 그러다 2025년 7월 최근 새 단서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최신 유전학으로 현장의 유전자와 체액을 재분석해 범인의 사건 당시 나이를 30살 이상으로 수정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현재 나이는 약 55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 오차는 2년에서 3년. 초기에 이제 20대 초반이지 않을까 했던 연령 추정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은 과학적 근거가 나온 거예요. 이 연령대 가설은 원한성 동기와도 더 맞는 느낌입니다. 30대 성인은 업무 분쟁, 개인적인 원한, 사회적 충돌에 말려들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거기다 서류를 다 찢어가지고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를 찾는 듯 보이기도 했어요. 20대 초반보단 30대라 했을 때 뭔가 더 그럴 수 있겠다 싶죠. 한 집에서 4명을 무참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거기서 화장실에서 똥을 싸놓고 아이스크림을 쳐 잡수시고 컴퓨터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흔적을 그렇게 많이 남겨놓고 갔음에도 아직까지도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말들만 오고 가는데 그중에 몇 가지 떠도는 말들을 말씀드리면, 이 집 뒤에 공원이 오래전부터 확장 계획이 있어가지고 주변 가구들이 순차적으로 이사했고 몇 집만 남은 상태였대요. 그런데
뭐 이 가족들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다 보니 공공 측이 조급해져서 폭력을 동원했다라는 이런 썰이 있거든요. 근데 이 썰을 정확히 확인한 결과 이 소문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집 토지는 2000년 3월 이미 시가 매입을 마쳤고 이사 계획도 잡혀 있었어요. 다만 아내가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들을 위해 환경 변화를 천천히 하게 하려고 이사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싶어 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설령 이 집이 이사가 늦어졌다 해도 같은 블록에 다른 새 집이 더 남아 있었어요. 굳이 이 집을 겨냥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그러니까 근거 없는 그냥 소문인 거예요. 두 번째 썰은요. 종교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원래 이 부부가 어떤 안 좋은 종교 신자였는데 거기를 탈퇴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 막 가만히 안 둔다면서 보복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부부가 믿었다는 그 종교를 믿었다가 나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 멀쩡한데? 왜 이 부부만? 아이들까지 다? 왜? 이것도 전혀 근거 없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범인 한국 사람 아니냐. 이것도 엄청 말이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 만들면 기본적으로 지문을 찍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일본 사람들은 많이 모른대요. 그렇다 보니 나온 썰이라고도 하던데 여튼 일본에서 한국 사람 아니냐 말이 나왔어요. DNA와 지문이 현장에서 많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답답하니까 그거 가지고 와라.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검사했었대요. 이 지문과 맞는 사람 있나?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문이 다 있잖아요. 보니까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아주 그냥 뭐만 하면 우리나라 가지고 난리야. 또한 군인의 소행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도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손 다쳤을 때 생리대를 지혈제로 썼단 말이에요. 거기다 얘가 흉기를요. 아마추어와는 다르게 능숙하게 다뤘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고 이렇게 다뤘어. 즉 어떤 곳이 치명적인지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후에도 침착하게 컴퓨터를 쓰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아이스크림의 껌까지 먹으면서. 이 담력, 똥 배짱. 그리고 어딜 통해 들어왔습니까? 화장실 창문 이것도 되게 높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들어온다는 게 보통은 못하거든. 하지만 이 모든 건 그냥 추정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지문하며 화장실에 흔적까지 펼쳐놓고 갔는데 몇십 년째 미해결이란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도 못 잡나? 지문과 DNA가 있어도 전과가 없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처음이자 마지막 범행이면 대조가 더 안 되는 거죠. 이걸 알거나 노린 사람의 짓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용의자로 오른 사람이 있긴 했어요. 그 일이 있던 당일 오후 5시 20분경 한 역의 열차 안에서 오른손에 반창고를 붙인 남자를 봤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남성의 외형은 30대 정도로 신장은 약 170이었고 말랐는데 몸집이 그래도 있는 편이었대요. 녹색 힙색 가방을 허리에 메고 검정 다운 재킷에 청바지와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제보가요 사건 직후에 바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수사가 10개월 후에 시작됐대요. 와 이거는 그냥 도망가라고 시간 준 거 아닙니까? 설마 그래서 이것저것 다 흔적을 남겨놔도 된다고 어차피 다 커버 쳐주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 아니야? 목격자 말에 의하면 그냥 대충 봐도 그 남성의 오른손 하얀 무언가가 보일 정도로 깊고 심한 상처였다고 해요. 실제 한 역사 사무실에서 영무원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 영무원이 물어본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물었더니
열차 안에서 칼을 떨어뜨려 줍다가 손이 베었다고. 하지만 열차 안에선 그런 상황을 증명해줄 어떤 정황과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단순히 떨어뜨린 칼을 줍다가 이 정도로 크게 다친다고? 말도 안 돼. 도대체 진범은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게 꽁꽁 숨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아예 옷까지 다 벗어놓고 별짓 다 하고 갔는데 이거 편하게 있어도 너무 편하게 하나도 나중에 걸릴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어차피 나 못 잡아. 내 백이 든든하니까. 못 잡는 범인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 꼭 잡혔으면 좋겠네요.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